안녕하세요. 오늘 마이크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어, 조금 소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좀 양해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 우리가 페이지 어디 펼쳐 보시냐면은 그 책 있죠? 책. 이거 복장이 조금 좀 프리한데, 좀 일찍 퇴근하고 좀 샤워를 하고 오더라고. 근데 뭐 어차피, 뭐, 저도 퇴근하고 이제 나 사생활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자, 페이지 몇 페이지 펼쳐 보시냐면은, 어, 43페이지 펼쳐보시면 돼요. 내 책 43페이지. 43페이지 인간과 자연의 관계. 원래 진도를, 그 문화권 파트를 나가려다가 거기보다 일단 조금 한 소단을 좀 일찍 끝내서 문화권 파트는 좀 지도가 워낙에 많아가지고 좀 지도를 좀 저랑 형광으로 좀 같이 봐야 될 게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일찍 좀 일찍 좀 씻고 좀 빨리 끝낼 수 있는 부분이 뭘까라고 해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먼저 좀 들어가려고 해요. 진도가 아시다시피 조금 홍사가 좀 방대하다 보니까 좀 줌으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쉬운 걸 좀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이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좀 전보다는 조금 작을 거야. 왜냐면은 이게 좀 컴퓨터 마이크로 들어가다 보니까 양해를 좀 바라고요. 패드가 좀 고장이 나서. 자, 이 파트. 그래서 페이지 몇 페이지라고? 40? 뭐라 써놨지 내가? 3페이지. 43페이지 펼쳐보시면서 윤리, 뭐 생활과 윤리. 이것까지 과제로 해오시길 바랄게 알겠죠? 이것까지 같이 과제 해오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인간과 자연의 관계. 과제가 너무 많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다음 주 언제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제출하시면 돼요. 알겠죠?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제가 추가 과제로 해드릴 테니까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진도 나가도록 합시다. 자, 인간과 자연의 관계라고 나와 있어. 이 윤리 부분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생활과 윤리. 생활과 윤리라는 거하고 연계가 돼요. 그래서 3단원이 앞에 게 이제 자연환경 파트, 지리 파트를 배우고요. 세계지리죠. 세계지리. 근데 여기는 이제 윤리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윤리 부분. 그래서 오늘 저랑 이거 세 개 하고 밑에 거 여기 환경 문제 파트는 또 금방 하거든요. 환경 문제 파트도 다음 주에 현강 환경 문제랑 문화권 하면 이제 진도가 끝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봐보시면 주제 1.0,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 이렇게 나와 있어. 내용 자체는 그렇게 막 어렵지 않아요. 제가 교과서 렌더링 자료는 제가 현강 때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제 교재에 나와 있는 이론부터 좀 간단한 개념 좀 익혀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인간 중심주의라고 나와요. 인간 중심주의는요, 말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이 파트가 이 소단원 제목이 인간과 자연의 관계야. 인간이 우선이냐, 자연이 우선이냐, 이런 걸 이제 살펴보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첫 번째 거 봐보시면,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인간의 이익이나 행복을 먼저 고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인간을 최우선으로. 그래서 옆에 보시면 인간이 가장 가치 있는 존재예요. 가장 가치 있는 존재. 인간이 꼭대기에 있어. 동물, 식물, 무생물. 인간이 동물과 식물과 무생물보다 항상 꼭대기에 있어. 인간이 최우선이라는 거. 이게 바로 무슨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예요. 인간 중심주의. 그럼 반면에 반대 거 가볼게요. 생태 중심주의 가볼게요. 생태 중심주의는요. 모든 인간 너 뭐 특별한 거 없어. 너도 자연 구성원의 일부에 불과해. 뭔 말인지 알겠어? 너는 자연을 구성하는 일부에 불과해. 너 뭐 독립된 존재 아니야. 너도 자연 생태계 중에 하나에 불과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무슨 중심주의야? 생태 중심주의야. 인간과 자연을 같이 아우르는 거야. 이게 생태 중심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얘네들의 각각의 특징을 좀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거. 인간 중심주의는요. 일단 첫 번째, 무슨적 세계관을 갖추고 있냐? 지금 어디 하는지 알고 있지? 43페이지 하는 거야? 인간과 인간이 아닌 나머지를 정확하게 딱 둘로 나눕니다. 이걸 뭐라면 이분법적 세계관이라고 불러요. 이분법적.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들. 딱 두 개로 나눠. 그러니까 인간을 최우선적으로 여기는 거야. 이분법적 세계관.
그럼 자연을 대체 어떻게 보냐? 자연을 도구적 가치로 여겨요. 자연의 도구적 가치. 자연을 어떻게 하면 이 자연을 이용을 해서 나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자연을 뛰어넘어서 뭐, 저 산을 이렇게 막 깎아가지고 뭐 골프장을 만들어서 나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자연은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서 가치를 여겨요. 수단으로서. 그러니까 도구나 수단으로 여기는 거야. 도구나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여긴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밑에 가보시면 동식물과 무생물. 그러니까 동식물이나 무생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보지 않아요. 얘는 도덕적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일종의 그냥 동물과 식물, 무생물 그 자체는 걔를 왜 도덕적으로 고려해? 인간만으로도 도덕적으로 고려하기 바빠 죽겠는데 뭐하러 얘네들까지 도덕적으로 고려해? 얘는 도덕적으로 고려할 대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4번 봐봐요. 자연을 개발과 극복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개발과 극복. 개발과 극복. 어떻게 하면은 저 자연을 뛰어넘어서 개발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저 자연을 극복해가지고 오버컴하자, 뛰어넘는 대상을. 이걸 개발과 극복을 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연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개발과 극복의 대상으로 여기고요. 5번 봐보시면, 자연은 오로지 인간만이 뭐를 지닌 존재야? 이성을 지닌 존재야. 그러니까 이성을 가진 존재는 동물이나 식물이 아니라 인간만이 이성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성을 지닌 존재로 뭐를 가졌냐면은 얘야말로 무슨적 가치가 있다? 본래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불러요. 본래적 가치. 본질이 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대상이며 본질적 가치가 있다라는 거. 본래적 가치라는 거. 이성을 가진. 그렇지만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생태 중심주의에서는 그딴 거 필요 없겠죠. 좋은 건 뭐예요? 인간 중심주의를 고려할 때 좋은 건 뭐죠? 일단 인간이 편하죠. 인간의 삶이 풍요로워요. 장점은 인간이 편해요. 그렇죠? 인간이 편하지. 무수단으로 여기고 도구로 여기고. 그렇지. 근데 단점이 뭐야? 이게 중요하죠.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와 착취를 어떻게 해요?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정당화. 그래서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무슨 문제? 환경 문제의 모든 근본 원인이 되고 있어요. 환경 문제의 근본 원인이. 그러니까 지금 발생하고 있는 모든 환경 문제의 근본 원인은 다 인간 중심주의 때문에 발생이 된 거야. 그렇잖아, 그쵸? 우리가 뭐 생태계를 뭐 중심으로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쵸? 너네가 지금 버스 타고 다니고 뭐 자동차 타고 다니고 에어컨 틀고 뭐 이런 거 다 뭐야? 너를 위한 거지. 네가 환경 생태계를 위해서 생각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있어. 인간 중심주의에서도 동물과 식물, 자연물 생태계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어요. 주장을 할 수는 있어요. 주장을 할 수는 있긴 해요. 주의점 하나만 좀 기억해 주시고. 이거와 관련된 이 사상가가 중요해요. 밑에 있는 사상가들 있죠.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 베이컨, 그다음 데카르트, 칸트 이렇게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일단 사상가는 조금 이따가 하고 생태 중심주의로 한번 가봅시다. 생태 중심주의의 사상에 대해서 좀 봅시다. 같이 비교해 볼게요. 이거 뒤에 있는 빈칸 이거 뒤에 어차피 채워져 있어요, 이거. 중서 하는 거. 자, 생태 중심주의 관련된 거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생태 중심주의는요. 이분법이 아니에요. 자연을 어떻게 보냐. 모든 생명체는 자연에 불과하다. 이걸 무슨적 관점? 전일론적 관점 이렇게 봅니다. 전일론적 관점. 전체와 하나를 같이 아우른다. 모든 생명체는 자연의 일부야. 그러니까 인간도 특별한 존재 아니야. 이런 얘기죠. 얘는 자연의 무슨적 가치를 강조해.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강조해. 내재적 가치. 자연도요. 자연 그 자체로 나름의 가치가 있다. 내재적 가치야. 자연도 자연 내재적인 그 가치가 있다. 내재되어 있는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동식물과 무생물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얘네들은 도덕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대상이다. 그치?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돼. 도덕적으로 고려 안 하면 안 돼. 도덕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여깁니다. 도덕적 고려 대상이라고. 자연 전체의 균형과 안정을 먼저 고려해요. 자연을 먼저 생각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인간과 자연은 서로 어떤 관계냐면은 서로 주고받는 관계야. 상호 유기적 관계 이렇게 불러요. 인간과 자연은 서로 어떤 관계야? 서로 주고받는 상호 유기적 관계야. 인간이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자연과 인간은 서로 주고받는 관계야.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이고. 그럼 인간이 가져야, 이게 중요합니다. 인간이 가져야 할 의무는 뭐냐면은 생태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유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불러요.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생태 중심주의에서 해야 될 역할은 뭐예요? 생태계의 안정을 위해서 보호하여야 할 의무. 어, 생태계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의무사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켜야만 하는 거야. 자, 그럼 장점은 뭐예요? 생태 중심주의. 그치. 지금 발생하고 있는 모든 환경 문제의 근본 원인의 해결책이 되겠죠. 환경 문제 해결에 뭐가 되겠어? 환경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죠. 그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래도 생태 중심주의가 도움이 될 거야. 환경 문제 해결의 실마리. 자, 밑에 게 개 중요합니다, 진짜. 지나치게 강조하면 어때요?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은 여러분이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허용을 할 수가 없어. 왜냐면 나도 지금 탄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있는데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행위조차도 생태계에다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는 인간의 하는 활동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허용할 수 없게끔 만들어요. 이걸 뭐라고 그냥 별표 하나 치세요. 이거를 환경 파시즘이라고 불러. 뭐라 부른다고? 환경 파시즘 별표 5개 치세요. 뭐라 부른다? 환경 파시즘이라고 불러. 전체주의야. 파시즘이 뭐냐면 전체를 위해 개인을 희생시켜도 좋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환경 생태계 전체를 위해서 생태계 전체 선을 위해서 너는 뭐 해야 돼? 개별 구성원을 희생시킬 수 있어요. 희생이 가능해요. 희생. 그러니까 이 환경 생태계 전체를 위해서라면은 개별 객체들은 다 희생시켜도 돼. 희생해도 좋아. 이게 바로 환경 파시즘. 이건 주관식으로 나오기 딱 좋아요. 환경 파시즘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파시즘이 전체주의라는 거 이렇게 하나 좀 봐두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이거 수업 시간에 물어볼 거예요. 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지금 이거 정규 수업이니까 좀 잘 들어주세요. 알겠죠? 물어볼 거예요, 이거. 자, 그럼 가봅시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학원 오자마자 복습 테스트 서술형으로 치잖아. 이거부터 할 거야. 알겠지? 그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이거 안 들었잖아. 11시까지 남길 거야. 알겠죠? 11시까지 안 들고 난 다음에 그냥 대충 들으면 11시까지 남길 거야. 내가 이거 녹화해놨으니까 구글 클래스룸에 항상 올려놓잖아. 내가 녹화한 거. 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뭐를 지닌 인가요? 자, 인간 중심주의 사상가는 총 5명이 나와요. 아리스토텔레스, 그다음 토마스 아퀴나스, 그 다음에 베이컨, 데카르트, 칸트 이렇게 있는데, 자, 하나하나 가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를 지닌 인간? 이성을 지닌 인간이야. 이성을 지닌 인간은 자연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자연을 이용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봐, 동식물은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어요. 동물과 식물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대. 얘네들은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으므로 모든 동물은 본래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다. 사람을 위해 만들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존재는 봐봐요. 동식물은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으니까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어. 삼겹살이 되기 위해 돼지가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밑에 거 자연의 모든 존재자는 어떠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대요. 목적을. 그래서 동물을 비롯한 자연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뭐에 불과해? 수단에 불과해요. 어. 자연의 모든 존재는 목적을 향해 달려가. 그럼 동물은요, 목적이 뭐예요? 돼지의 목적은 뭐야? 삼겹살이 되기 위한 게 목적이야. 소의 목적은 뭐야? 맛있는 소고기가 되기 위한 목적이야. 인간을 위한 일종의 수단에 불과한 거야. 생존을 위한. 이걸 누가 얘기했어? 이걸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어.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가볼게요. 자, 두 번째 거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야. 아퀴나스. 아퀴나스는 중세시대 저기 성직자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신의 섭리에 의해 동물은 인간이 사용하도록 운명지어졌다고 봐요. 운명지었어. 너는 삼겹살을 위해서 태어났어. 이게 약간 좀,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목적론적 자연관이라는 걸 가져요. 목적론적 자연관. 다시 제대로 써볼게요. 목적론적 자연관. 목적이 존재한다는 거야. 목적. 근데 여기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 있죠.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운명론적 자연관이라는 걸 가져요. 뭘 가졌다? 운명론적 자연관. 너는 삼겹살이 되기 위한 팔자로 태어났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섭리에 의해서 동물은 자연의 과정에서 인간이 사용하도록 운명지어진 거야. 운명지어졌어. 그래서 동정어린 감정을 동물한테 감정을 나타내면 그만큼 더 동료 인간들에게 동정심을 가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자, 그래서 그다음 밑에 거 봅시다. 세 번째 거. 세 번째는 누구냐면 베이컨이에요. 베이컨. 베이컨은 과학의 목적, 자연과학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 자연을 뭐 한대요? 정복한대요. 정복해서 인간의 물질적 생활을 향상시킨대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이라고 하잖아. 우리 통합과학 할 때 과학은 우리가 배우는 건 사회과학을 배우는 거예요. 사회과학은 쉽게 얘기하면은 인간에 대해서 배우는 게 사회과학인데 자연과학은 인간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연을 공부하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자체가 인간을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자연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자연을 어떻게 하면 정복하면은 어떻게 하면 자연을 정복해서 물질적 생활을 향상시킬까라고 보는 게 베이컨의 입장이에요. 여기서 좀 특징적인 게 인간의 힘은 자연을 관찰한대요. 그치? 과학할 때, 과학 공부할 때 관찰해야지. 그 다음 뭐 해야 돼? 분석해야 돼. 분석해서 뭘 얻어야 돼? 지식을 얻어야 돼, 지식. 그래서 자연을 인류의 복지를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자연에 관한 지식의 활용을 강조해. 그럼 공부하는 거야, 공부. 자연과학이지. 이게 통합과학이야, 통합과학. 과학이죠. 그 과학이야. 이게 바로 누가? 베이컨이야. 얘는 노예로 만들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해요. 자연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가 보시면 인식하는 주체와 인식되는 대상으로 구분합니다. 이거 사상과 구분하는 거 좀 중요하다. 인식하는 주체. 나는 지금 너네를 보고 있어. 나는 인식하고 있죠. 너는 지금 나에 의해서 인식이 되고 있어요. 너는 객체지. 나는 주체고.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를 정확하게 이분법으로 구분해, 이 사람은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야? 인식하는 주체이고요. 자연은 인식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인식하는 주체가 인식되는 대상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할 수 있어. 정복하는 사유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해 보시면 이분법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으로 구분한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야? 이 사람이 바로 데카르트가 됩니다. 데카르트. 데카르트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은 정신을 물질로 환원할 수 없는 존엄한 것으로 보고 자연은 단순한 물질과 기계로 본다. 그래서 옆에 좀 써볼까? 이 데카르트는요, 무슨 적 자연관을 가지면 얘는 기계론적 자연관이라는 거예요. 기계론적 자연관. 기계론적 자연관. 자연을 기계로 보는 거야, 기계. 5번에 칸트거든? 근데 5번에 칸트는 내가 다음 시간에 그, 이거 아마 교과서에 안 나올 거예요, 칸트가요. 칸트가 이게 교과서에 안 나와요. 제가 알기로는 이건 안 나오고 있어요. 칸트는요, 그냥 패스해 주셔도 돼요. 이거 괜히 해봤자 또 머리만 또 아파지고 막 그러니까. 만약 하더라도, 교과서에 이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내가 정확하게 못 하겠는데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좀 디테일하게 확인해 볼게요. 내 주간지 하면서 그때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칸트는 패스. 자, 오른쪽 가볼게요. 레오폴드입니다. 레오폴드. 레오폴드, 여기 생태중심주의, 인간중심주의 그래서 몇 명의 사상가가? 5명이 있어. 근데 생태중심주의 사상가가 2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2명이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굉장히 잘 나온다라고 봐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자, 생태중심주의의 사상가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레오폴드예요. 이 사람 진짜 중요해요. 레오폴드. 레오폴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레오폴드는 늑대 사냥꾼이었어. 근데 늑대가 이렇게 늑대를 막 다 죽여버려. 근데 늑대를 죽임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칸트 나와 있네. 어떻게? 칸트 나와 있어. 교과서에 칸트가 있어. 칸트 봐야 돼. 어떻게? 슈바이처하고 이제 테일러도 나와 있네. 동물중심주의. 그것도 봐야 되니까. 추가 학습. 오케이. 어쨌든 레오폴드는요. 생태계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봅니다. 하나에 다 연결돼 있는 중. 그래서 얘는 확대를 어디까지 하냐면은 얘는 확대를 공동체 범위를 동식물, 토양, 물 이런 것까지 확대를 해요. 그러니까 물이나 토양조차도 도덕적으로 대우해줘야 된다. 왜냐면은 이 사람이 늑대 사냥꾼이었는데 늑대를 죽여버려. 늑대를 죽여버림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면은 늑대들을 죽여버림으로 해서 양이나 염소 같은 초식동물의 개체수가 미친 듯이 늘어나요. 양이나 염소 같은. 그럼 걔네들이 막 늘어남으로 해서 풀떼기, 그 밑에 있는 초식, 풀밭 같은 게 완전히 다 황폐화가 돼버린단 말이야. 이 사람이 뭘 느끼냐면은
내가 지금 늑대를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연 생태계 전체를 내가 지금 파괴시켰구나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연 생태계도 자연 생태계 나름의 패턴이 있는데 내가 지금 거기에 개입해가지고 이 패턴을 무너뜨렸다.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바로 뭐야? 이게 바로 생태 중심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이제 주장했던 사상가가 바로 누구야? 레오폴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 레오폴드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가봅시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도덕 공동체 범위에 포함된다. 그래서 동물의 식물뿐만 아니라 토양과 물 등, 이건 솔직히 비현실적이잖아. 어떻게 물을 도덕적으로 대우해줘? 이런 것들조차도 도덕 공동체 범위에 포함해야 된다는 대지윤리를 주장해요. 대지윤리. 대지윤리를 강조한다. 이 대지윤리는 인간을 비롯한 자연의 모든 존재가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 인간은 대지 지배자가 아니라 자연의 한 구성원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생태계를 생명 공동체의 온전성과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것이 윤리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 사상가요? 생태 중심주의 사상가라고 보시면 돼요. 교과서에는 이 생태 중심주의 사상가가 레오폴드가 나와 있긴 하거든. 그 다음에 뭐 동물 중심주의 시잉어도 있고 생명 중심주의도 있어서 이거 좀 봐야 되긴 하는데. 자, 어쨌든 이게 레오폴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네스예요. 얘는 심층 생태 중심주의라는 걸 주장해. 심층 생태 중심주의. 이 심층 생태 중심주의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심층 생태주의, 인간 중심주의적 환경보호 운동을 비판해. 인간이 하고자 하는 환경보호 운동 있죠. 이건 너네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니야? 바깥에서 뭐 환경 뭐 쓰레기 줍기 막 이런 거 하잖아. 이런 것들은 다 인간 중심주의적이라.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생태 중심주의적으로 바꾸려면 아예 세계관과 생활 양식 자체를 어떻게? 이걸 자체를 생태 중심적으로 바꿔라는 거야. 아예 세계관 자체를. 생활하는 것조차도 다 생태 중심적으로 바꿔라. 이게 바로 뭐야? 이게 심층 생태 중심주의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너가 지금 살아가는 것 자체도 자연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세계관과 생활 양식도 생태계 전체를 위해서 생각하듯이. 그래서 이 표현을 뭐냐면 생명 중심적 평등 이렇게 표현해. 신을 자연과의 상호 연관 속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큰 자아 실현과 모든 생명체를 상호 연결된 전체의 평등한 구성원으로 본다. 심층 생태 중심주의. 이 네스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생명 중심적 평등, 큰 자아 실현과 상호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너 특별한 존재 아니다. 모든 생명체는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얘네 둘의 공통점은 뭘까요?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는 둘 다 환경을 보존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사상가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는 사상가.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 베이컨, 데카르트, 칸트, 레오폴드, 그 다음에 네스까지. 다 사상가가 교과서 보니까 다 나와 있어요. 칸트 잠깐만 볼게. 교과서에 있어가지고 교사용 지도서에 칸트가 있기 때문에 칸트에 대해서 좀 보고 갑시다. 칸트가 좀 페이크로 잘라. 칸트가 인간 중심주의인데 인간을 위해 자연을 보호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 자연을 도덕적 고려 대상이라고 바라보지 않아요. 이건 인간 중심주의는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연과 인간은 동등한 위치가 아니야. 근데 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 오로지 인간만이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도덕적 주체가 될 수 있다. 이거를 인간 본인의 무슨적 의무라고 표현하면 이걸 직접적 의무라고 표현해요. 인간은 도덕적 주체가 가능한 거야. 왜? 이성을 대가리에 받고 있거든요. 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동물과 식물은 근데 이성이 없어. 뭐가 없다고? 동물은 이성이 없어. 그래서 도덕적 주체는 아니란 말이야. 근데 동물이 인간을 위해서 행하는 감사, 봉사를 하잖아. 우리 인간을 위해서 걔네가 돼지고기도 되고 소고기도 되고 그다음 또 뭐 치킨도 되고 막 이런 것들로 한단 말이야. 그럼 동물은 인간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인간은 그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 감사함을 느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얘는 뭐라고 표현하면은 동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간의 간접적, 직접적 의무까지는 없지만 얘네들이 이성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 의무는 없어. 다만 얘네들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행한 봉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간접적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직접적 의무와 무슨적 의무가 있다? 간접적 의무가 있는 거지. 간접적 의무.
그래서 밑에 봐보시면 이성은 없지만 생명이 있는 동물을 잔악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 그러니까 칸트는 이런 얘기예요. 동물 괴롭히면 안 돼. 어? 야, 야, 너 동물 괴롭히면 안 돼. 왜 자꾸 동물을 괴롭히려고 그래? 동물 괴롭히지 마. 이런 느낌이야. 왜 동물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야? 동물을 괴롭히면 너 인간이 가진 너 자신에 대한 직접적 의무에 어긋나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은 없지만 생명 있는 동물을 잔악하게 다루는 건 인간 너가 쓰레기가 된다고. 너 인간은 쓰레기가 아니잖아. 왜 인간인데 그렇게 행동해?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동물을 괴롭히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가 어긋난다. 그래서 자연을 무자비하게 파괴하고자 하는 성향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의무를 거스르는 거야. 근데 인간에 대한 의무가 두 가지 의무가 있지. 무슨 의무? 인간 본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직접적 의무가 있어. 왜? 인간은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근데 동물은 이성이 없잖아. 그래서 100% 의무를 가질 필요는 없어. 다만 동물이 인간에게 행하는 치킨, 소고기, 닭고기, 소고기, 나 배고프, 나 이거 주문서 끝나면 삼겹살 먹을 거예요. 그럼 난 돼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돼? 감사해야 돼. 왜?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얘는 나에 대해서 좀 봉사를 하고 있잖아. 삼겹살 구워 먹으면 맛있잖아. 그치? 난 고마워야지. 간접적 의무. 이게 칸트 입장이야. 그러니까 칸트는 글을 보면은 동물을 괴롭히지 마.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되게 생태 중심주의처럼 보여. 근데 생태 중심주의 아니야, 얘는. 얘는 뭐야? 얘는 인간 중심주의야. 그래서 페이크인 거야. 인간 중심주의. 이게 그래서 칸트가 어려워요. 이 정도 봐두시고요. 이거 잘 복습하세요. 알겠죠? 자, 뒷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제 필기 노트 한번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이거 어, 사상가는 교과서에 있는 렌더링으로 봅시다. 이거 패스하세요. 자료 분석. 제가 답지도 넣어놨고. 이것도 내가 좀 찝어낸 것만 볼게. 이게 이제 수능에서,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3년 뒤에 칠 수능에서 이게 어렵게 나와요. 아리스토텔레스 가볼까? 자, XJ, 형광펜 표시 한번 볼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얘 기계론적 관점 아니야. 얘는 뭐야? 목적론적 자연관. 아리스토텔레스는 데카르트와 달리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존재로, 얘는 이성이 없다고 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동물 자체가 이성이 없다고 보는 거지,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존재라고 보지 않아요. 토마스 아퀴나스, 동물 학대를, 이게 좀 중요한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동물 학대를 인간의 동정심 차원에서 반대한다.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동물 학대는 또 반대해요. 이건 좀 마이너한 개념이긴 해요. 음. 베이컨은, 이것만 볼게. 베이컨은 기계론적 자연관이에요. 기계론적 자연관. 기계론적 자연관 하나 봐주시고. 칸트에 대해서 좀 봐주시면, 칸트는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얘는, 아니, 칸트가 아니라 데카르트구나. 얘.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나는 고로 존재한다. 얘는 기계론적, 동물 기계론이란 걸 추구해. 동물은 영혼이 없는 기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기계로 보는 거야. 그 작용은 자연 법칙을 따른 물질의 기계적 운동에 환원한다. 얘는 반대가 이제 목적론적 자연관. 이거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칸트에 대한 얘기. 아까 칸트에 대한 얘기했죠. 이 칸트, 무생물적 존재,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인간의 의무에 반한다. 그 인간의 의무는 무슨 적 의무야? 간접적 의무야. 동물을 폭력적으로 다루면 안 된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그거잖아요. 이성은 없지만 동물들을 폭력적으로 잔악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와 내면에서 더욱 배치된다. 그러니까 동물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인간 중심주의야, 생태 중심주의. 이 사람 인간 중심주의예요, 이 사람. 알겠죠? 자, 뒷페이지 한번 봅시다. 칸트에 대해서 얘기해요. 칸트, 이 얘기가 나오네요. 칸트. 이거 형광펜 표시 한번 봐요. 칸트는요, 동물과 자연에 대한 의무를 인정해. 이게 간접적 의무예요. 근데 동물에 대한 의무를 인간의 도덕적 완결성에서 지는 인간 자신에 대한 직접적 의무를 지어요.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직접적 의무를 가졌고요. 동물에 대해서는 간접적 의무가 있어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알겠죠? 옆에 거는 이 정도까지는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이 정도까지 나오지 않으니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이 파트가 마지막이에요. 이것만 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시간 7분 남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제 3번.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배운 게 서양의 자연관이야. 이제 이 파트에서 배울 건 동양의 자연관이라고 해요. 동양의 자연관. 자, 이 동양의 자연관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유불도예요. 유교, 불교, 도교.
유교, 불교, 도교. 동양의 자연과는 서양의 뭐와 유사하다? 생태 중심주의와 유사합니다. 생태 중심주의와 유사합니다. 생태 중심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교, 불교, 도교에 약간 그 비슷한 동양에서는 조금 자연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 유교, 불교, 도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자, 유교부터 볼게요. 만물이 무슨 적 가치이다? 만물이 내재적 가치라고 봐요. 만물이 다 뭐가 있어? 본질이 있다라고 봐요. 만물이 다 본질이 있다. 만물이 그러니까 뭐 돌도 그 본질이 있고 뭐 여기 내가 지금 잡고 있는 애플 펜슬도 본질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늘과 인간이 합해져. 하늘과 인간이 하나의 일치예요. 자연과 인간이 합쳐져서 하나가 된다. 이걸 무슨 합이라고 하냐면 빈칸에 천인합일 이렇게 불러요. 무슨 합일? 하늘과 인간이 합해져서 하나가 된다. 천인합일 이렇게 불러요. 하늘과 인간이 합해져서 하나가 된다. 그래서 이것만 볼게. 하늘과 땅은 서로 느끼고 상응한데, 하늘과 땅은 서로 느끼고 상응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주고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유교에서 얘기하는 행복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상응하고 맞물리면서 끊임없이 만물을 낳고 기르는 존재라고 보면 자연은 살아있는? 뭐로 본다? 유기체라고 본다. 자연은 생명력을 도덕적으로 해석하였으며 인간이 자연을 본받아 다른 존재 타인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치? 사랑을 실천해라.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 불교입니다. 불교는요, 연기론이라는 게 나와요. 연기론. 연기. 이 연기론은 뭐냐면은 연기론은 모든 존재가 원인과 뭐로 이루어졌다? 조건으로 연결돼 있어. 이게 좀 중요해요. 원인과 조건. 그러니까 너가 지금 연기라는 건 뭐냐면 너가 막 예를 들면 스님들이 그 고무신도 아니고 집신 신고 다니는 이유가 뭐야? 그 개미 새끼도 하나도 죽이지 말라는 이유가 뭐야? 다음 생에 너가 죽인 행위로 인해서 다음 생에 네가 개미로 태어날 수 있다. 뭐 이런 거랑 약간 비슷한 거거든. 연결돼 있어 모든 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만나는 것도 학원에서 만나는 것도 사실 뭐야? 그 저기 뭐야?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야. 인과관계.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원인과 뭐로 이루어졌다? 조건과 이루어졌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이걸 뭐라면 만물의 상호 의존성이라고 불러요. 만물의 무슨 성? 상호 의존성. 서로 주고받는 관계. 만물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하나 좀 봐주시고요. 그래서 연기적 세계관에서는 그물의 구슬들이 서로 비춰주기에 빛이 나는 인드라망처럼 우주와 인간이 한몸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불교에선 사람 죽이지 않죠. 불살생의 기율을 갖추고 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도교에서는 목적이 없는 자연. 이걸 무슨 자연이라 불러? 무위 자연이라 부르죠. 목적이 없는 자연. 무위 자연. 인간은 인위적인 의지나 욕구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자연의 가치 아름다움. 그쵸? 흘러가는 물은 목적이 없잖아. 그치? 도교에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건 뭐야? 무목적. 목적이 없는 질서를 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미래인 교과서엔 유교, 불교, 도교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는 않아요. 교과서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봐두시고 제일 중요한 게 밑에 거예요. 여기 이 풍수사상과 관련된 얘기가 좀 나와 있지 뭐 디테일한 건 없습니다. 자, 밑에 해결방안 가봅시다. 그러면 유기적, 인간과 자연은 인간은 생태계 구성원으로 자연 속의 다른 존재 어떻게 해야 된다? 유기적으로 의존하여 살아간다. 유기적으로 의존하여 살아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가볼까? 자, 해결 방안.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 인간이 생태계의 한 구성원임을 인식하고 환경 친화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자연 보호를 실천해야 된다. 자연 보호 실천해야. 생태 공동체 의식을 가져라.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것들, 생태 중심주의를, 아니, 인간과 자연이 같이 아우르기 위해서 실현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여기 생태 공동체 의식 있죠? 이거는 좀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첫 번째 몇 가지 봅시다. 생태도시라고 있어. 생태도시. 이 생태도시는요, 교과서에 인간과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룬대요. 공생을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서스테이너블한 도시. 하나가 있어. 이 교과서에는 브라질의 쿠리치마, 스웨덴의 예테보리,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라고 있어요.
프라이부르크. 프라이부르크. 이건 내가 렌더링 교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프리츠바랑 독일의 프라이부르크가 가장 대표적인 생태 도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두 번째가 슬로시티예요. 느린 시티죠. 느린 시티. 공해 없는 자연 속에서 공해 없는 자연 속에 전통문화 자연을 잘 보호하네요. 느림의 삶을 추구하는 국제운동. 슬로시티 있고요. 교과서에도 슬로시티 있어요. 그 다음에 생태 통로라고 있어. 생태 통로는 오히려 이거는 교과서에 없는데 동물들을 위해서 오히려 인간이 연결해 주는 거야. 단절된 생태계를 회복시켜 준다. 그러니까 터널 하나 만들려면은 산 하나 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 산에 있던 야생동물이 이쪽 산으로 못 건너가잖아. 이걸 오히려 인간이 이어주는 거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자연도 뭐가 필요하다? 자연 휴식연제. 자연도 휴식이 필요하다라는 게 바로 자연 휴식연제야.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한다. 여기까지 봐두시면은 될 것 같아요. 교과서에는 생명중심주의하고 테일러, 생명중심주의랑 그 다음에 슈바이처의 동물중심주의 레건, 그 다음에 식물화 동물 이런 사람들이 나와 있어서 그거를 다음 시간에 렌더링 하면서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오늘 한 거 좀 잘 복습해 주세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이번 주 토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